네, 정우재TV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뭐 행복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은 그냥 만족하면서 산다. 지금 이 제가 처한 위치, 제게 주어진 환경, 뭐 제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위의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나라라는 이런 어떤 그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만족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저보다 더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불만을 가지실 만한 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행복이란 거는 아주 주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감정의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그 새 정부가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이 국민 행복 이것이 하나의 화두가 되면서 최근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은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행복 지수 1위. 최근 몇 년 사이 보도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 아십니까? 바누아투. 저쪽 파푸아뉴기니 호주 동쪽으로 약 한 몇백 킬로 가면은 아주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한 80개 정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고, 뭐 인구는 한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6년이었죠. 영국의 그 민간 싱크탱크라고 하는 신경제재단, NEF라고 하는 곳에서 그 행복지수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50여 개국 가운데 이 바누아투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주 반향이 컸죠.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소득은 형편없이 낮고 한 2,000불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인구 7만에 그다음에 뭐 정말 끼니 걱정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냐. 또 그 섬 중에는 하나 화산이 계속 이렇게 터지는 그 섬도 있다고 합니다. 그 화산 터지고 밥을 굶어도 행복하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행복은 그 바누아투가 1위일 때 우리는 102위. 미국은 우리보다 순위가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득순위 아닙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하나의 화두처럼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신경제재단은 3년마다 이 행복지수를 발표를 해왔는데요. 2009년도하고 2012년에 발표한 그 1위는 코스타리카였습니다. 뭐 코스타리카뿐이 아니고 2012년도 발표된 거 쭉 한번 톱10까지 불러드리면 코스타리카, 베트남, 콜롬비아, 벨리제, 엘살바도르, 자마이카, 파나마,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과티말라. 11위가 방글라데시네요. 12위는 쿠바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다 중남미 국가, 일부 아시아 국가, 베트남이나 뭐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나라들이 아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2006년 첫 조사 때는 102위였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68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조사 때는 63위. 그러면 갑자기 102위에서 63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가 달라졌냐? 그 설명은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20위에서 60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자, 이렇다 그러면은, 중남미 국가, 특히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을 기반으로 한 그 열대 지방의 뭐 좀 여유로운 사람들, 어떤 종교적으로나 뭐 어떤 생활 습관이거나 상당히 좀 이렇게 느긋한 그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들, 또는 베트남이라든지 방글라데시 같이 아직 저개발국, 개도국이면서도 뭐 비슷한 뭐 쌀이 최소 2모작, 3모작을 하니까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 정도 수준이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가.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행복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비슷한 경우가 이 갤럽에서 이렇게 세계 148개국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위도 공동 1위가 그 파나마와 니카라구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남미 국가들이 대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148개국 중에 97위를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높아봐야 한 60위권, 낮으면 한 100위 안팎 이렇게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 그동안에 언론에 쭉 보도되었던, 많이 인용됐던 그런 행복지수들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엔이 처음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워낙 이제 행복에 대한 화두가 퍼지다 보니까 GDP로 커버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 이것을 뭐 GNH라고 합니다. 뭐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국민 총 행복이다 하는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그 제프리 sak스, 콜롬비아대 제프리 sak스 교수의 지구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sak스 교수가 이 국민 총 행복을 기준으로 그 국가별 행복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신경제재단 순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카나다, 스위스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여기가 10위고요. 미국이 11위. 12위 가서 신경재단에서 1위라고 했던 코스타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베네수엘라가 여기 또 이제 신경제재단 그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이었는데, 그거 상위권 국가 중에서 이 유엔 조사에서도 20위 안에 드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코스타리카와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가 20위입니다. 그리고 21위에 가서 파나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갤럽 조사에서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사에서 56위.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56위 높은 편은 아닌데, 뭐 크게 뭐 저거 우리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대충 뭐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이 그 유럽 국가들 아니면은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순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 신경제재단에서 조사한 거는 중남미 국가나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행복지수 상위권을 독식을 하고 있는데, 왜 유엔에서 조사한 것은 거꾸로 유럽 국가들이 행복지수 상위권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가? 이 차이는 뭔가? 우리나라는 물론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뭐 기름만큼 물어도 당신 행복합니까? 물었을 때 행복하다고 답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점은 인정을 하는데, 왜 두 조사가 이렇게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언론에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외신에 이런 게 나오면은, 또는 이런 자료가 발표되면은 그냥 어떻게 조사했는지 따지지 않고 행복지수 우리나라 순위 뭐 102위, 97위, 뭐 56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과만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GDP 올라간 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논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국민 행복 시대,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국민 행복 지수를 만들겠다, 미래연구원에서 국민 행복 지수 만든다고 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궁금증을 갖고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신경제재단 코스타리카가 1등으로 나오고 우리나라가 63위로 나온 이 지수와, 왜 유엔 여기는 거꾸로 덴마크가 1위고 우리나라가 56위. 우리나라 순위는 뭐 큰 변동이 없는데 왜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여기 조사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봤느냐,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보도가 되는 걸 접하지만은 실상은 행복지수가 아닌 거를 지금 행복지수라고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 신경제재단 이것부터 볼까요? 이것은 행복지수라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번역이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은 행복한 지구지수입니다. Happy Planet Index, HPI라고 이 신경제재단에서 요약을 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여기에는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일본이 1위죠.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이 부분에서는 역시 중남미 국가들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에콜로지컬 풋프린트, 환경 발자국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개념을 보면은 이 신경제재단에서 말하는 행복지수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당신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이 수준을 따지는 것이 아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 발자국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르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토지로 환산했습니다. 토지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 환경 발자국은
상당히 수치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소비를 하니까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 같은 나라 경우에는 이번에 22에서 62로 떨어졌는데,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평균 수명이나 이런 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같은 데서 조금,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환경 발전 부분에서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놓고 보면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좀 낙천적이고,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순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만족도 이 부분은 갤럽 조사를 원용을 했기 때문에 갤럽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다만 이 환경 발전 부분에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 카타르 같은 나라가 151개국 조사 중에 이 신경제재단 행복지수 순위로는 148입니다. 149입니다. 카타르 상당히 소득이 높은 나라죠. 산유국이고. 근데 반면에 이 유엔 조사는 뭐가 다르냐? 유엔 조사를 보면은 9가지 카테고리의 33개 지표를 활용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것이냐면 건강, 교육 수준, 그다음에 환경의 다양성, 그다음에 심리적인 만족,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 공동체의 어떤 바이탈러티라고 표현하는 생동감이라든지 시간 활용, 그다음에 문화적 다양성, 그다음에 좋은 정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교육 수준, 이거 9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유엔에서 조사한, 이 제프리 삭스를 통해서 조사한 이 수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 자체가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은 전체 행복에 많이 봐야 10% 정도 미친다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지, 기본적으로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당장 굶어야 되는, 특히 이제 아프리카 아주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복지수 순위가 바닥을 깁니다. 지금 148개국 중에서 한 132 이하는 전부 다 이제 아프리카나 서인도 제도의 아주 빈국들입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 신경제재단의 행복지수나 갤럽에서 매기는 어떤 삶의 만족도, 이런 지수와 유엔에서 이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한 행복지수, 이 순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서 말한 전자는 주관식, 이 후자는, 유엔의 후자는 객관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객관적인 베이스로는 우리나라 그래도 중간, 주관적으로 봐도 중간이다.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상위 톱10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것은 이 행복지수를 우리가 그냥 발표되는 대로, 보도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외에도 OECD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이 또 매긴 것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6개국 중에서 OECD 평가로는 24위. 그거는 어떻게 보면 OECD의 대충 소득 순위로 OECD 순서를 매겨보면 우리나라 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2만 달러 이제 간 넘은 나라이기 때문에 OECD 36개국 중에서 그 정도면 이렇게 낮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또 9가지 이제 어떤 통계 지표들, 이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한 거는 34개국 중에서 32위로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순위가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인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 한번 돌이켜 보면은, 옛날에 피난 시대 또는 식민지 시대, 6.25 시대 이런데 50년대까지 이렇게 보면은 참 보릿고개도 있었고, 이때는 뭐가 행복입니까? 흔히 어르신들 그러시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최고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거기다가 자식이 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옛날에 북청물장수라는 그 소설도 있었죠. 북청물장수, 그냥 물장수 신세지만은 아들이 최고의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그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 것이 바로 행복감을 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이 행복입니까? 등 따스고 배부른 거?
지금 뭐 100 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노숙자들도 충분히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에 간혹가다 이상한 경우는 있지만은 최소한 자기가 찾아 먹는데도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죠. 일단 배고프면 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 웬만하면 고등학교까지는 다 가고 거의 뭐 대학 진학률도 8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안전, 사회 안전, 우리나라 뭐 흉악범죄 많다 그러지만은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밤에 여성이 길거리 다니는데 이만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외 경험 있으시면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은 어떤 객관적인 부분, 평균 수명도 지금 뭐 일본 따라가서 되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해외여행 연간 1000만 명 이상 나가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일단 객관적인 어떤 교육 수준, 평균 수명,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어떤 의식주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어떤 객관적 지표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개발 계획이라고 그러죠. UNDP에서 이제 인간 개발 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그 나라에서 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진짜 능력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건데, 뭐 문맹률이라든지 뭐 영아 사망률,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 높았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인간개발 지수를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12위가 나요. 올해 발표된 게 12위입니다. 세계 12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객관적인 수준에서 삶의 질은 이미 세계 12위 수준, 뭐 많이 봐야 OECD 국가 수준, 뭐 30위 안에는 드는 그런 수준인데,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누아투라든지 또 부탄 같은 나라, 뭐 국민 총 행복을 GDP가 아니라 GNH, 국민 총 행복을 국정 지표로 삼겠다. 부탄의 국왕이 그렇게 72년도에 아주 상당히 오래 40년 전에 선언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어떤 세계 행복 지수가 우후적 순으로 나온 계기가 됐던 것도 바로 부탄이었습니다. 근데 부탄은 신경제재단 이 순위나 그 다음에 UN 세계 행복 보고서는 여기 순위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부탄은 같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바누아투, 세계 1위라는 바누아투 2009년부터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냐? 이 신경제재단 설명은 그렇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로 빠져 있습니다. 세계 1위라고 떨쑥하게 했는데 세계 1위의 행복한 나라가 그 다음 조사부터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객관적인 삶의 질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것,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20계단이나 향상돼서 세계 12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주관적인 어떤 만족도에 대한 평가, 이 괴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가 좁혀야 될 그런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방송들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보셨죠? SBS 최후의 제국. 자본주의의 대안은 원시 부족이다. 그 다음에 바누아투를 소개한 EBS의 행복한 섬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아주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서로 나누는 삶. 아주 괜찮은, 얼마나 서로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유하고, 마치 뭐 어떤 사회주의 이상향 같은 그런 나라로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 바누아투는 인구 7만이고 원시 부족은 수백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 수준으로 우리나라, 그 사람들 어떤 생산 방식, 그 사람들 분배 방식을 우리나라 그대로 도입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500만도 아니고 5천만 국가입니다. 5천만 국가, 끊임없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인구가 많을수록, 뭐 자원이 제한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그 원시 부족처럼 사이좋게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원시 부족식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행복해진다. 라는 식의 다큐멘터들, 이 생태주의 다큐멘터리들이 버젓이 방송이 되고 또 그것이 좋은 프로그램 상까지 받았습니다. 참, 이 행복지수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나 하고 그걸 프로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 가능하다, 대입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참, 이 방송사들, 그 방송사 PD들의 어떤 생각하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생태주의에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정글의 법칙 같은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삶의 질, 생활 수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세계 개도국들이 배우러 올 만한 그런 어떤 엄친아 수준, 엄친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그만큼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성취하고픈 욕구가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그 갤럽식 여론조사 또 이 신경제재단식 이 평가로 하면은 선진국일수록 낮게 돼 있습니다. 가장 높은 나라가 무슨 네덜란드 한 40위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유엔식으로 진짜 여러 가지 팩트들 9가지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따질 수 있는 팩트들을 따지면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환경은 개선되어 있는데 성취 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구도 고도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 욕구가 높은데 실제 그만큼 성취를 못 이루기 때문에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옛날엔 취직만 하면 다행이었는데 이제는 괜찮은 직장, 그럴싸한 직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심리죠. 근데 거기 못 들어가면은 그만큼 나는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행복 이꼴 성취 나누기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성취, 분모가 욕구입니다. 그럼 행복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취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욕구를 줄이는 것이 분모를 줄이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 지름길이죠. 그래서 뭐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할수록 어떻게 보면 본인은 점점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나한테 뭘 해주길 바랄수록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아침에 다 보도가 됐죠. 주요 언론 다 보도가 됐는데 서울시의 행복지수, 구별 행복지수 1위가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그 다음에 끝에서 1위는 강서구, 강북구, 마포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 방법을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건강상태, 재정상태, 친구, 친지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만족하냐? 만족한다. 라는 응답을 갖고서 요 5가지 카테고리를 합산을 해서 나누기 5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따졌는데 1위인 서초구와 25위, 25개 구 중에 꼴찌인 강서구 차이가 100점 만점에 12점 차이입니다. 서초구가 72, 강서구가 60. 다 그 안에 25개 구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 지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만족하냐고 물어서 그냥 그 퍼센테이지 낸 것입니다. 이걸 지수라고 발표하는 서울시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결과적으로 강서구민들은 불행하고 서초구민들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 그 다음에 소득이 고소득자들. 당연히 높은 거죠. 이런 하나만한 조사를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왜 서울 시민들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지 참 아리송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극복하는 것이고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소년이 자기는 정말 불행하다. 왜? 그럼 노스님이 손을 줘봐라. 손금을 딱 보여줬습니다. 생명선, 행운선, 무슨 재물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쭉 보더니 그럼 주먹을 줘봐라. 딱 주먹을 줬어요. 스님 말씀이. 생명이고 재물이고 운이고 다 네 손 안에 있다.
그리고 행복은 자기가 개척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지수라는 숫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높고 낮니 어디하고 비교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지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스스로 주먹 꽉 쥐고 모든 운명, 재물, 행운, 생명 이것들이 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이런 자세로 꿋꿋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